109페이지 16번부터 29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29강 수업은요, 109페이지 16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6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6번 누설 탐상검사 LT에서 추적가스로 사용할 수 없는 가스는 요건 이제 수소라고 많이 했죠. 그죠? 수소 요거 몇 번 나왔습니다. 누설 탐상 검사에는 이렇게 할로겐이나 헬륨이나 암모니아 이런 원소들을 많이 쓴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어쨌든 누설 탐상 검사 이 자체도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추적가스로 수소는 안 쓴다라는 꼭 좀 알아두시고 17번 침투 탐상검사 PT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내용은 해놨습니다. 철, 비철 등 금속 제품 검사의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표면 균열 검사의 효과적이다. 요것도 맞습니다. 구조물 부분 탐상에는 후유화법이 효과적이다. 구조물 부분 탐상에 후유화법이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후유화법을 하려면 뭐냐면 물로 또 씻어내거든요. 그래서 부분 탐상에 이게 효과적인 게 아니고, 부분 탐상에는 용제 제거성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시험용 표면 온도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준다. 맞습니다. 18번 와전류 탐상 시험 ET 또는 ECT 이건 뭐냐면 에디 커런트 테스트다. 그죠? 그래서 이거 전자 유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와전류 탐상 시험에서 검사 코일로 검사하는데 그 임피던스는 전기로 보면은 이 저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물질의 전기를 볼 때 저항은 있습니다. 여기에 와전류에서도 마찬가지 전류가 흐를 때도 여기에 이제 저항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임피던스라 코일 임피던스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적은 것은 시험 주파수라든지 시험체 전도율이라든지 시험체에 전기가 공급되면 자장이 형성되는 그 투자율이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시험 속도와 코일 임피던스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일 적다라고 알아두십시오. 19번 침투 탐상 시험을 적용할 때 침투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검사 대상물의 크기 상관없습니다. 결함의 방향성, 검사 대상물의 화학성분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결함의 폭이 이제 아주 크거나 이제 좀 그럴 때 아주 작거나 이 결함의 폭이 침투 탐상 시험을 적용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결함 폭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요거도 일종의 요거는 깊이라고 해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폭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침투액이 들어가서 그 폭이 클 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거 알아두십시오. 자, 20번에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착용하는 개인 피폭 선량계가 아닌 것. 이제 서베이 미터는 개인이 착용하는 게 아닙니다. 필름 배지라든지 포켓용 도시미터라든지 열형광 선량계 같은 거는 개인 작업 종사자가 착용하는데 서베이 미터는 그럼 뭐냐? 그 밑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장애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그러니까 간이식 그러니까 간단하게 방사선 측정할 수 있는 방사선 측정기로 가반형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전리상자식, SM 계수관식, 비례 계수관식, 신틸레이션 계수장치 등 동작 원리가 다른 것이 있다. 요걸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감마선용, X선용, 베타선용, 중성자용 등
각종 용도의 것이 요 서베이 미터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개인이 착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요거는 그래도 이제 가반형이다 이 말은 이렇게 이제 반출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이동하고 요런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가반형이라고 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는 가반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개인이 착용하는 거 아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보니까 신틸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죠. 신틸레이션이란 말은 순간적으로 세게 빛나는 빛, 섬광을 뜻하지만은 여기에서는 형광체, 방사선이 충돌하여 순간적으로 세게 빛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신틸레이션이란다는 거 알아두세요. 사실 여기 지금 굉장히 20번에도 그 방사선에 관계되는 내용이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진짜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문제를 풀이할 때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착용하는 개인이 이제 그 방사선이 피폭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안 되도록 그 개인이 자기 몸에 부착하거나 가지고 다니는 거. 그거는 필름 배지와 포켓 도시미터나 열 형광 선량계다라는 거 알아두고 서베이 미터는 쉽게 말하면은 그 간이적이지만 그 주변에 방사선 양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다음 설명 중 비파괴 검사 NDT다. 그죠? 비파괴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을 내놨습니다. 자분 탐상 시험은 표면 결함 검출에 적용된다. 맞지요? 초음파 탐상 시험은 작업자 숙련도에 크게 좌우된다. 여러분이 이거 초음파 탐상 시험은 인체도 안 해놓고 참 고급 직종인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기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실기나 이론이나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건대는 침투나 자기와 같은 이런 비파괴 검사를 하고 나서 그 자격증을 따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초음파 탐사 이제 자격증 같은 거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음파 탐상 시험은 작업자 숙련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 다음에 침투 비파괴 검사는 강자성체만 적용할 수 있다. 이거는 MT죠. 그죠? 방사선 투과 시험은 검사체 내부 결함 검출에 유용하다. 맞습니다. 자, 22번. 내부 기공과 같은 결함을 검출할 때 가장 적합하게 이용되는 비파괴 시험법은 내부 결함은 내부 기공, 특히 내부 기공 같은 거는 방사선 투과 시험이 가장 우수하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여기에 음향 방출 시험이나 와전류 탐상 시험이나 침투 탐상 시험은 특히 음향 방출 시험은 조금 예외고 와전류나 침투 탐상 시험은 표면 결함을 탐상하는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 또 방사선 투과 시험이 또 나왔네요. 뭐 자꾸 떠나. 방사선 투과 시험으로 가장 결함을 검출하기 어려운 상태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동하는 방사선 필름이 이제 쏘이면은 이제 빛이 나가는데 방사선이 나가는데 그 결함이 그거하고 수직으로 존재하는 면상 결함일 때 면상이 돼 요거는 결함 검출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요걸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두께 차이가 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주변 재질과 밀도 차이 있을 때도 상관없습니다. 라의 주변 재질과 1% 이상의 방사선 흡수차를 나타내는 재질일 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방사선 투과 시험 그 밑에 다시 보면은 방사선 빔의 수평일 때 결함 검출이 쉽고
수직일 때는 결함 검출이 곤란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곤란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2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초음파 비파계 검사를 원리에 의해 분류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원리에 의해서는 제가 펄스 반사법 제일 많이 쓰이고 투과법 공진법이라고 했잖아요. A 주사법, B 이거는 스캔 요거는 또 달라요. C 스캔은 평면을 주사한다든지 A 주사법은 그 안에 들어가서 점으로 한다든지 요거는 펄스 반사법, 투과법, 공진법과 다릅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초음파 비파계 검사, 표면에서 발견할 수 없는 내부 기공이나 균열을 검사 대상물 파괴하지 않고 결함 탐상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이것은 초음파는요, 음파가 물체 내에서 통과할 때 내부에 균열과 같은 결함이 있으면 그곳에서 어떻게 되냐,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입사 방향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반사파를 투과선 변화 상태에서 내부의 결함이 있는지를 검출합니다. 주로 금속에 사용되는 음의 주파수는 보통 2 내지 5MHz 정도의 탐촉자를 많이 사용한다. 여기서는 2 내지 5는 해놨는데 1이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금속은 틀린 게 아닙니다. 2 내지 5도 되지만은 금속에서는 주로 문제 나올 때 여기에서 2 내지 5도 되지만은 1 내지 5라고 꼭 알아두세요. 2 내지 5, 1 내지 5. 여기 이제 숫자가 약간씩 좀 다른 건 있는데 1 내지 5로 꼭 좀 알아두세요. 자, 24번. 침투각 관점에서 볼 때 적심성, 이제 또 적심성이 나왔죠. 앞쪽에 그 이론이 막 나와 있는 건 너무 복잡합니다. 요런 걸 이제 문제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적심성 가장 좋은 침투액은 다음 중 어느 것이냐 하면은 접촉각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10도인 침투액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침투각, 이걸 접촉각이라고 하는데 적심성의 관계는 90도 이하에서 낮을수록 적심성이 우수하다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25번 모세관 현상에서 관속의 액면이 높이가 낮아지는 물질은 유일하게 수은이다. 다른 것은 높아지는데 이건 그 표면 장력에 의해서 그 부분이 바깥쪽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수은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여기 이제 다릅니다. 자, 염색 침투 탐상 시험을 실시할 때의 가장 적합한 조명은 500룩스 이상이다. 그죠? 자, 27번. 침투 탐상 시험할 때 침투액이 가져야 할 특성이 아닌 것은 미세한 틈 사이에도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 맞지요? 침투 처리를 할 때 재빠르게 정발해버리면은 5분 10분 있다가 나중에 정발해버리면 못 찾잖아요. 그죠? 정발이 너무 빠르면 안됩니다. 침투 처리할 때 비교적 큰 결함에도 그 안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 남아있으면 나중에 현상제를 뿌려가지고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밖으로 흡출되어서 나옵니다. 후처리할 때 표면으로부터 쉽게 씻겨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거예요. 후처리할 때는 잘 씻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투제 증발 현상이 낮아야 하며 휘발성이 낮아야 합니다. 아변 강판에 존재하는 비금속 개제물, 아변 강판, 비금속 개제물 검출할 때 아변 강판에 내재하는 비금속 개제물 검출할 때 가장 우수한 비파계 검사는 뭐냐면 초음파 탐상 시험입니다. 강판에 내재한다면 내부 결함입니다. 그럼 비금속 개제물은 요거는 내부 결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초음파 탐상 시험입니다. 강판에 내재하는 내부 결함 탐상은 초음파 탐상시험 방사선 투과 검사로 가능한데 이 비금속 개제물 같은 이런 건 방사선이 더 좋습니다. 주조품의 침투 탐상시험에서 발견되는 균열성 결함으로 주조 단면의 두께 변하는 부근 근처에서
응고 속도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고온균열 결함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핫테얼이라고 합니다. 핫테얼. 주조품 냉각 시 발생하는 높은 응력으로 발생하는 터짐 현상이다. 용융 금속이 응고할 때 두께 차이가 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결함으로 수축 정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터짐의 형태를 뜨거운 상태, 주조, 뜨거운 상태에서 터지니까 핫테얼이라고 한다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1페이지 28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형광 침투액과 비교한 염색 침투액 장점에 속하는 것은 염색 침투액 장점. 작은 지시들을 더 잘 볼 수 있다. 이거는 형광입니다. 크롬산 표면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요. 거친 표면에서는 대조색이 적다. 그렇겠죠. 암만 해도 특별한 조명 장치가 불필요하다. 그 장치가 필요 없다. 간단하다. 요게 큰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거친 표면에서는 대조색이 적긴, 그걸 빨간색하고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29번. 형광 침투 탐상할 때, 시험할 때, 과잉 침투제를 제거한 직후에 행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뭐냐면은 형광 침투 탐상을 암실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침투제를 뿌립니다. 그러면 5분을 기다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형광 침투제가 결함이 있는 곳에는 안에 들어갔어요. 결함이 없는 곳에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걸 이제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는데 어두운 데서 하다 보니까 이쪽에 잘 제거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뭐를 하느냐, 자외선 조사 등으로 과잉 침투액이 잘 제거되었는지를 점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요구를 합니다. 30번. 형광 침투 탐상 시험에서 사용되는 자외선 조사 장치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가장 먼저 장애를 받는 것은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인체 눈입니다. 우리 인체 눈입니다. 눈이 여기 이제 장애를 많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크게 이제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죠. 그죠? 31번. 의사 지시 모양은 현상제를 적용한 면에 어떤 것이 남아있을 때 나타날 확률이 가장 높은가? 그 침투액 같은 게 완전히 안 지워지고 남아있을 때 의사지시 모양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다. 가짜 결함이. 자, 그 다음에 32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현상제가 갖출 수 있는 조건은 이 침투액을 빨아올려서 옆으로 살짝 크게 분산시켜줘야만 우리가 결함을 잘 볼 수 있겠죠. 작은 것 같으면 그대로 올라와가 나타나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투액을 빨아올려서 모셔가는 현상에서 눌러서 빨아올려서 약간 옆으로 분산시켜줘야 돼요. 그래야만 조금 크게 보이니까 우리가 알기 쉽잖아요. 자, 우리가 눈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글자를 크게 하면 잘 보이잖아. 또는 돋보기를 쓰면 크게 보이잖아. 잘 보이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전에 이렇게 침투액이 위로 뽑아 올라왔을 때 살짝 분산이 되는 게 좋다. 자, 접용접 이거 앞부분에서 했습니다. 접용접한 용접부 접합성 검사에 가장 적합한 비파계 검사는 뭐냐면 접용접 요거 접합성 검사입니다. 초음파 탐상시험 접용접 결함 탐상에는 그 초음파 비파계 검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그걸 꼭 좀 알아두세요. 접용접.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접용점을 어디서 요즘 많이 하냐면 로봇이 많이 합니다. 자동차 같은데 이런데 이제 댐 할 때 이 스팟 용접을 로봇들이 많이 하는데 요것들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옆에서 초음파를 쏘아가지고 결함 검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비파계 검사 방법 중 모서리 효과, 표피 효과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비파계 검사법. 모서리 효과, 표피 효과, 요거 동시에 잘 나타나는 와전류 탐상시입니다. 물론 그 표피 효과는요,
자본 탐상시험 교류일 때 나타나지만 요 보기에는 교류가 없죠. 그죠? 자본 탐상이 없죠. 요 모서리 효과, 에지 이펙트, 표피 효과 요거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비파의 검사법은 와전류 탐상시험입니다. 이 와전류도 전기를 통해 가지고 전자가 생성돼서 하는 거고, 자기 비파계 검사도 전류를 공급해 가지고 자장이 생겨서 그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피 효과는 동시에 두 곳에 관계 있는데, 여기에 와전류에서는 모서리 효과 요거까지도 이제 하니까 요거는 와전류 탐상시험입니다. 와전류 탐상시험 ET, ECT입니다. 일명 전자유도 시험이라고 하면 모서리 효과와 표피 효과의 영향을 크게 받는 비파의 검사법입니다. 그럼 우리 또 궁금하잖아요. 모서리 효과가 뭐냐? 와전류 탐상시험에서 시험체 모양, 가장자리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자개와 와전류가 교란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서리 효과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일반적으로 이 효과는 와전류 영향을 받는 곳에서 불연속 부의 검출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자리 효과 또는 단말 효과라고도 합니다. 우리 뭐 여기서는 그러니까 모서리 효과는 안 좋다 그죠? 그럼 이런 영향이 없느냐? 다 있습니다. 초음파도요, 탐촉자를 탁 보내면은 제일 입구 쪽에는 그 결함이 잘 안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는 불감대라고 근거리 음상이라고 합니다. 다 어떤 그런 단점이 있어요. 표피 효과. 도체를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급속히 변화하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도체 내부에 발생하여 도체 중심부의 전류를 흐르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와전류도 그렇지만 자기 비파계도 그렇습니다. 즉 도체 여기에서는 고주파 전류 흐르게 할 때 전류가 흘러가다가 거기에 이제 급속히 이제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여기 그 부분에서는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피 효과라고 합니다. 특히 이거는 자기 비파계 교류일 때 많이 나타납니다. 33번 침투 비파계 검사에서 적심성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적심성은 무조건 접촉각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적심성은 접촉각이다. 자, 3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금속의 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법에 해당하는 것은, 연성 뭐 이런 거, 인장시험은 어떻게 되면 어떤 재료를 만능 재료 시험기에 물려서 하중을 쭉 늘어뜨립니다. 늘어뜨렸을 때 이게 이제 얼마나 늘어났냐, 연신율을 검사합니다. 그 연성을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강도를 측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장시험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를 검사하기 때문에 그걸 만능재료 시험기라고 합니다. 인장시험기는 연성, 인장강도, 파괴강도 여러 가지를 합니다. 탄성한계 이런 걸 다 하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만능재료 시험기라고 합니다. 그것도 척을 잘 물리면은 밑으로 압축시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능재료 시험기를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34번 침투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입니다. 개구의 표면의 열린 크기에 따라서 영향이 있겠죠. 침투제의 표면 장력 요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침투제의 적심성 영향이 있습니다. 시험체의 재질하고는, 요것도 이제 침투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시험체의 재질하고는 관계없다. 단 그래도 이것도 조금 제가 이제 요걸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체의 재질도 다공성 재료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걸 실습을 한번 해보면요, 강보다는 알루미늄 있죠? 알루미늄 이걸 침투비 파괴하면 참 결함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투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있는데, 이것도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는데 이게 이제 답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너무 깊이 있게 이걸 또 분석하려 하면 안 되니까 요 문제를 낸 사람이 아마
그런 걸 고려를 조금 안 한 것 같습니다. 35번 형상기억합금 신소재로 가장 대표적인 합금은 이건 많이 했습니다. 니켈, 티탄. 36번 침투법 원리에서 액체 분자 사이 응집력은 액체가 스스로 수축하여 표면적을 가장 적게 가지려고 하는 힘을 표현한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표면 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모셔관 현상. 액체가 중력과 같은 외부 도움 없이 좁은 관을 오르는 현상입니다. 모셔관 현상은 모셔관의 지름이 충분히 작을 때 액체의 표면 장력 및 응집력과 액체의 고체 사이의 흡착력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자, 요 물은 보니까 요 좁은 관에서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죠? 모셔관 현상. 요 수온은 내려갔죠? 모셔관 현상. 그럼 여러분이 만일 신소재를 했거나 철강 재료를 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강 자격시험 칠 때 보면은 그 연속 주조 주형에 쇳물을 부었을 때 무슨 요런 윗부분 있죠? 요거 요런 걸 뭐라고 하냐? 메니스커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메니스커스. 요 액체의 제일 윗부분. 그걸 우리는 메니스커스라고 합니다. 어쨌든 대부분은 물과 같은 이런 것들 모셔간 현상에서 이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수온은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37번 한번 봅시다. 주조품에서 수축균열 발생이 쉬운 부위에 속하는 것은 수축균, 두께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수축균열 발생이 쉽습니다. 여러분 열 처리할 때도요, 얇은 것 같은 거, 그냥 넓은 부분을 그대로 냉각을 시켜버리면 막 휘고 막 그렇게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주조품에서도 두께 변화가 심한 곳은 막 수축하면서 균열 발생이 쉽습니다. 38번 침투 탐상시험 탐상제의 염색 침투액보다 형광 침투액이 좋은 점은 작은 짓이라도 작은 결함이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다. 단, 이 라버는 왜 틀렸느냐? 자외선 등을 이용함으로 장비가 단순하고 간편하다 아닙니다. 염색 침투에서는 이런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나에 봅시다. 물이 묻은 부품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건조를 해야 되는데 물이 묻은 부품에서도 하면 안 됩니다. 일반 광선으로 검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외선 조사 장치로 합니다. 39번 침투 탐상 시험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일반 주광품에 대해 형광 침투 탐상 시험을 할 때 관찰에 필요한 자외선 강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험체 표면에서 800 마이크로와트 퍼 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거리를 만일 표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체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체에서 자외선 등까지는 얼마냐면 38cm 높이입니다. 요걸 꼭 좀 알아두세요. 38cm 높이. 요거는 알아둬야 됩니다. 자, 38cm 높이.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매질 경계에서 반사되는 에너지비 결정하는 인자는 요거는 입사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입사각을 몇 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반사되는 초음파 에너지비가 달라집니다. 입사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스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넬의 법칙은 뭐냐면 초음파에서 입사했을 때 반사하는 거하고 굴절하는 거하고 그 관계를 여기에 그 상황의 입사각에 따라서 반사각, 굴절각이 다 달라지니까 그 상관관계를 식으로 해서 풀이를 하는 게 스넬의 법칙입니다. 근데 제가 스넬의 법칙 그걸 계산하려면 공학용 계산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도
39번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